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우리 사회엔 아니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여성 차별이 너무 많아. 우린 좀 갈 길이 멀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사실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심도 높은 토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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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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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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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첫 번째 김소영 아나운서님의 사회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 우석훈 경제학자님, 그리고 조혜정 중앙대 교수님 총 4분을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테이블 세팅을 마무리하는 대로 바로 모실 텐데요.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아나운서이자 현재는 서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세 분 먼저 소개하고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짧고 임팩트 있고 재미있게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이시자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장이신 조혜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내가 꿈꾸는 나라의 공동 대표이시자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 정치, 문화예술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한 성평등에 대한 시각 들어보려고 하고요. 또 시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대안과 함께 미래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의 주제가 다양한 시선, 하나의 공감 그리고 다름과 공존인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 나오는 영상을 저희는 못 봤지만
작년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아마 올해는 가히 여성의 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계의 부도덕한 관행이나 차별적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우리 사회에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세 분도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님. 예,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 속에서 그리고 어떤 운동이 있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안티까지는 아니지만 반작용으로 나오는 운동들도 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한 3, 40년 동안 나라가 망국적으로 이제 지역 갈등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었는데 요즘은 온라인상이나 여기저기 가봐도 지역 갈등 문제는 크게 보이지 네,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젠더 이슈나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또 정치권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지금 이제 어떻게 제도권 정당에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젊은 피이신데 그만큼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파하고 다니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이제 저희 바른미래당이 가장 최근에 생긴 정당인데요. 당을 네. 세우자마자 왜 세웠냐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드한 정치인분들이 뭐라 답했냐면은 영혼함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이래가지고 젊은 세대는 생각보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없죠. 예, 그런데 오히려 젠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더니만은 젠더 갈등 그랬더니만은 다들 이제 트랜스젠더 문제나 이런 건 줄 알고 되게 네, 막 네. 그런 건 정치권에서 언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언급해야 되는 것이고 성평등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치권이란 게 원래 합의하고 이제 치유하기 위한 것인데 다뤄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바뀌는 중입니다 이제. 네. 예. 사실 이 문제가 정말 빠르게 대두되고 확산된 문제다 보니까 사람마다 또 세대에 따라 인식의 차이와 또 생각의 격차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조혜정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사실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그런데 귀 기울은 사람들이 적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것은 아마 언론에서 뭐 기사로서 다루거나 어떤 의제로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클 텐데 여하튼 그런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여성의 목소리에 그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갑게 느끼셨고요. 또 우석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올해가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그게 1 이하로 내려간 해로 기록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처음 내려가는데 제가 아내의 눈으로 요 몇 년간 세상을 봤어요.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아팠거든요. 그 방법 없이 이제 저희 아내가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복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던 일은 이제 좀 줄이고 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진짜로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고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모여서 학교 출산 1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 오래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확실히 저도 보면 뭐 여성이라서 젊은 세대라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서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대가 페미니즘 매대가 점점 커지고요. 판매량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걸 보면 아 시대가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터져 나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준석 위원님은 왜 이 시기에 양성평등 이슈가 화제가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제 성장도 보면요, 경제가 이제 오히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거쳐오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부자는 더 많이 올랐겠지만은 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점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체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 같은 것들도 3,000불 이상의 소득에서 6,000불 이상의 소득에서 단계를 밟아 성장한다 하는 것처럼 여권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젠더 이슈라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이제 맞춰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외 정성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정량적인 거는 맞추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있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게 제도하기 어렵지 않은데 네. 다만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치우기 어렵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사회 운동적인 측면으로 발현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변화를 요즘 최근 한 2, 3년간 느끼고 있고 사실 최근에 해화역 시위 같은 것들도 보면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도권 정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네, 네. 다들 두려워하는 상태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회장님께서는 이 시기가 왜 하필이면 양성평등이 화두로 떠올랐을까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소설을 보면은 사실 거기서 여성 차별이라는 것은 그 김지영 씨가 겪어내는 그 경험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했던 관행들, 즉 의식하지도 못하고 차별화했던 그런 관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동안 내재되어 왔고 또 그러면서 쌓이고 쌓였던 일종의 축적되었던 그런 그 차별의 그 양상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계기라는 것이 뭐 가까이는 그 2016년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든가 또 그 홍대에서의 그 몰카 그런 사건들 뭐 또 올해도 그랬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성폭력 양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성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결집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다만 그런 계기들이 그 새삼스럽게 어떤 일종의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었겠지만 이미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기처럼 만연해 있던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양상들이 그 쌓이고 그것이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우석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그 혹시 뮤지컬 영화 그 메리 퍼핀스 혹시 보셨나요? 그 앞에 보면 첫 장면이 그 여성들이 굉장히 멋있게 레이디 뭐 이렇게 입고선 투표권 위에서 집회하러 나가는 장면이 그 영화 첫 장면이에요, 뮤지컬에. 그러니까 20세기를 보면은 그냥 유럽의 여성들의 역사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참정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행에 구자를 열 수도 없었고 여성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라도 재산을 줄 수가 없었어요. 상속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머리 애네 보면은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빨간 머리 애한테 너한테 우리가 여자라서 재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너를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개의 큰 거를 유럽은 여성들이 쟁취한 건데 한국은 1945년 독립하면서 처음 만든 헌법에 여성 참정권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로 굉장히 진보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 스스로 이렇게 뭔가 얻을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체돼 있던 여성의 위치가 21세기라는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지체된 것들 그리고 새롭게 생긴 여성들의 뭐 힘이라고 할까 에너지라고 할까 그런 게 사실 만나서 이제 한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했어야 될 것들이 빵한 거죠. 네, 우리 사회 경제적인 발전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82년생 김지영이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국의 역사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현재에 와서 터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거두절미하고 세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 사회인가요? 이준석 의원님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량적으로는 수치적 목표를 뭐 해외 다른 나라들에 상당히 근접하게 수렴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성적으로는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생각 좀 하는 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이제 검사하시는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네네. 검사이신데 그때 이제
검사가 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여성에게도 이제 평등한 길이 열렸다고 네, 이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치를 봐도 지금 사법시험과 변시 합쳐가지고 한 45% 가량이 여성으로 이제 임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길에 있어가지고는 무한한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장벽을 느낀다라고 네, 이제 네,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 검사가 되어가지고 업무 배정을 이제 받는데 자기가 아는 모든 여성인 검사들은 여성 청소년계를 우선 이제 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가서 뭐 지청 같은 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야동 수사하는 거. 네. 근데 왜 여성에게 그 역할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본인도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순간 나는 검사가 아니라 여검사라구나라는 이제 차별을 느낀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조 선생님이 이제 아까 뭐 강남역 사건이라는 홍대 사건처럼 어떤 범죄는 아주 눈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쁜 놈은 때려잡으면 돼요. 네. 그리고 범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근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갈등의 주 요소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그런데 제 생각엔 결국엔 젠더 감수성을 키우라는 아주 좀 광범위한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이야기로 따지면은 그 검찰 내에서 그 업무 배정하는 사람이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피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단기에 가능한 노력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이제 사실 이건 교육의 전반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만 해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었기 때문에 어떤 한국 사회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젠더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년 전에 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적응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의 기성세대, 교육 정책 기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감수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퀀텀 점프라고 하죠. 이제 한 번에 뛰어넘어서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 정량적인 성평등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모두 사법 시험을 볼 수 있고 로스쿨은 갈 수 있는데 막상 국회에 가면은 여성 의원은 적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량적인 성평등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저는 이제 여성 수 국회의원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짝콜 번제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는 절반이 무조건 여성이 됩니다. 근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15%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정당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쿼타제가 어느 정도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정당에서 비례대표 여성 50% 공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50%가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여성들 간의 갈등이 생겨요. 네, 여성들 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무슨 기관단체의 장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는 당연히 내 몫이지 하고 다른 여성들을 배척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공천을 관련해서 의견 낼 수 있을 때 파격적인 제안을 한번 했던 게 뭐냐면은 여성 50% 쿼타를 드러내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네. 아예 여기서 선발 자체를 남녀 가리지 않고 토론 선발을 한번 해보자. 토론 대회를 열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한번 국회의원이 되는 걸로 가보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70%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사시나 이런 문화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갔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쿼터제라는 게 그 쿼터에 맞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정치인 소리를 듣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청년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에 한 번도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수자에게 한두 자리 던져준 다음에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라고 하는 모습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성 문제도 한번 비슷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량적으로 그 여성의 어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그렇습니다. 일견 그러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쪽에 있다 보니 이제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경우를 좀 보게 돼요. 실제로 지표상으로는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거의 1대1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네. 비율이. 영진이 자료를 보면 거의 49.8%가 여성인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능을 가지게 될 때 감독이 된다거나 뭐 프로듀서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특히 여성 감독의 비율은 거의 뭐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 그 감독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9.8% 정도가 여성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여성들이 작품을 만들고 상영하게 되면
그 프로테이지는 또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 자료를 보니까 2005년에서 2016년도까지 나온 영화들 중에서 여성 감독이 만든 작품은 9.7%.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실 5작품밖에 없어요. 상업 영화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이 그 영화계에 진출하는 수도 많아지니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여성 감독들도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른바 입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성적인 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성들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이게 그 어떤 진급 내지 승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까지 올라가는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을 시켜보면은 여전히 막혀 있죠. 또 아까 이준석 의원께서 그 여검사 검사들이 이제 임용을 받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뭐 이 아동과 여성과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그 배치를 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영화 쪽에서도 이제 촬영이나 조명이나 녹음이나 이런 쪽 기술직은 남성들이 대단히 많고요.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분장이나 의상이나 이런 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해서 같은 직능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냥 분장 같은 경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능 사이에서도 일종의 벽이 있는 거예요. 유리벽이. 네. 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정량적인 어떤 그 개선이라는 그 지표 자체가 사실 영화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그 조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받아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릴 때가 45세 전후, 그러니까 폐경기쯤으로 그렇게 분석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여성들은 한 번 더 그 존재론적 결단을 내리는 게 29에서 32살쯤, 그러니까 첫 그렇죠. 번째를 네. 나올지 말지 그 결정할 때예요. 그리고 임금 패턴도 보면은 그때 10%에서 15% 평균치가 탁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기로 한 여성들은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근데 애를 낳기로 한 여성들은 그만두거나 휴직 중이거나 그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임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고민과 제도로 보면은 아직은 선진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농담으로 프랑스 여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10달이 됐는데 만약에 어떤 여성이 그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몸매를 찾지 못하면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조금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10달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임신 기간 10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기가 원래 있던 일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당연하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그 네가 지금 뭔가 인생을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성들을 제가 보면은 10달 후에 너무 처참해요. 막 그 경제 활동도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울증 겪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 의원께서 하신 얘기는 크게 본 이제 참여율 같은 건데 다른 방식으로 일단 승진율이라든가 혹은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따지면은 한국의 성평등은 거의 세계 맨 밑으로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양과 질에 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세 분이 공감하고 계신 부분은 문화 관행이나 차별적인 시선이나 뭐 전통적인 성 역할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나아갈 길이 많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신 것 같고, 다만 그 정량적인 성평등의 디테일의 부분에서는 또 세 분이 다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 우리 정량적인 성평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그런데도 여성들이 불만을 느끼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미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갖춰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정량적인 목표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서 아까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때 그 세법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막연하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은 사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 진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말을 타는 계층이라는 게 돈 많아서 어릴 때부터 말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말을 타서 기사가 되고 기병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등자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더 쉽게 그렇게 접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여성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경력 단절이나 이런 부분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근무 형태 같은 것이 바뀌면 그것이 나아질 것이라 예측하는 이런 부류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정성적으로 지금 이제 무의식적으로 배척되는 직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직군도 결국에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이게 기술 만능주의가 되는 것 같아 자꾸 우려스럽긴 한데 제가 미국 살 때 이제 미군에서 여성들이 뭘 갖고 싸웠었냐면은 우리도 전투병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걸 갖고 싸웠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여성들이 내세웠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과거에는 공군도 전투기를 이제 타야지만이 전투를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드론이 생겼는데 그건 여성도 제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서 가지고 실제로 그걸 포괄하는 많은 전투병과에 대한 여성의 참여 권한을 획득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캐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검사 직군에서 여성에게 특정 직군으로 이렇게 업무 배치를 몰아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타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분에 세심하게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하나씩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김소영 씨도 네. 아나운서시니까요. 그 왜 우리가 봤을 때 항상 메인 뉴스 앵커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나운서 국장들은 왜 항상 남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아나운서 국장까지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이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근데? 여성들이 왜냐면 우리가 상대를 네. 봤을 때 아나운서나 기자 직군이라는 거는 네. 뭐 노조나 이런 노력을 내 가지고 휴직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업무 복귀도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저는 약간 궁금했거든요. 여성 방송인들이 설 자리가 30이 넘어가면 거의 없어집니다. 캐스팅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뉴스 앵커에서 여자 앵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보도국 차원에서 거의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정량적인 성평등이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여성이 이제 시험도 볼 수 있고 사회 진출도 할 수 있고 입사도 할 수 있고 업무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성평등에 정성적인 성평등이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토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데 남성 이제 후보가 말씀을 잘하면 되게 씩씩하고 똑똑하다고 보는데 여성 후보가 말을 막 하면은 기가 세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네.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다만 보여준 바로는 결국에는 제도가 공평해지면은 여성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체득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일련의 시험들도 그렇겠지만은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제도로는 절대 안 된다. 아까 제가 지금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소수자 배려하는 듯이 여성은 소수자가 되어서는 안 돼. 소수자 배려하는 듯이 쿼타제로 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여성끼리 싸우게 만들거든요. 제가 그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나중에 지역구로 옮겨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를 따져보면요. 지역구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재선, 3선, 4선 의원이 돼가지고 단순히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아주 소수의 한 10% 20%는 기회를 얻은 분들이 어떤 분이냐를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언급해드리면요. 이 코엑스가 있는 지역구가 강남병이란 곳인데 아마 뭐 어떤 의미로 유명한 분이 있는 이은재 국회의원 같은 분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갔다든지 아니면 여성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가 정책을 펴는 분들이 보기 좀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경쟁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제도가 지금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여성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도움이 된다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석훈 박사님께서는 이제 국회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 전반에서 정량적인 성평등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는지. 그냥 뭐 진입에 관해서는 지금 상당히 열려 있으니까. 진입에 대해서. 특히 네. 방송이나 일부 분야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남자들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신문사나 그런 데는 시험 봤더니 남자들이
못 올라온 거예요. 그 파이널까지. 네, 네. 그래서 그래도 한 15%나 20%는 해야 되는데 아직 반대편의 쿼터는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만 뽑으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진입 단계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그런데 그 후에 아직도 굉장히 다르게 이제 전개되는 거고 실제로 승진은 남자들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들은 거의 보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경제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과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갔더니 90년대 초반에 대학원에 남자는 거의 없고 여성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 사이에 제가 껴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여성들이 1차적으로 해방이 됐다고는 하는데 취직이 남자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 경제학과 이런 취직 잘 되는 과에 여성들이 몰리고 무슨 역사학, 철학과에는 여성들이 취직 안 돼 가지 못한 남자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보면은 경제학과에 여성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위로 올라가면은 간부나 스텝 저 위쪽에 가면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15년 걸려도 인위적인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네. 당장 그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 중에 경제학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저처럼 그냥 자기 전공 말고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일반론을 얘기하는 장하성 선생이라 생기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전공했더라도 작은 분야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뭘 하냐고 막 이렇게 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커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 경제학자들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대도 그렇고 비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아나운서, 남성 아나운서 똑같은 비율로 뽑거든요. 오히려 여성을 더 많이 뽑을 때도 많은데 막상 5년 차, 10년 차가 되면 비율이 역전이 됩니다. 이게 일반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을 쿼터로 이제 국회에서는 제어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쿼터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없죠. 네. 쿼터라고 할 게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정책을 이제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 주장들을 보면 이제 그 쿼터라기보다는 타깃을 세워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성들로 이루어진 뭐 스텝 네. 혹은 그 뭐 그 투자며 이제 배급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은 하고 있어요. 네네. 구상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영화 쪽의 어떤 상황과 또 두 분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경쟁은 네. 여성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남성은 남성들대로 또 경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모든 어떤 그 진입할 수 있는 그 수요와 그 공급의 어떤 그 불일치가 있으면 거기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다만 이게 그 여성들에게 어떤 그 쿼터라는 것을 통해서 여성들만을 위한 배정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시혜로서 네.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발선이 고르냐 똑같으냐 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선 고르고 땅을 고르고 그 출발점을 갖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더 멀리 가 있는 사람과 늦게 출발하는 사람을 똑같은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프랑스의 파리떼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선거직에 있는 그 선거직에 이제 진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성과 남성이 동수 비율로 이제 그 뽑게 되는 그런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법이 실제로 그 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남녀 동수, 여남 동수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 다만- 인위적일 순 없죠. 예. 다만 아까 그 김세용 아나운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들이 사라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결국 그 어떤 직위가 올라갈수록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그 위치에 적어도 여성과 남성들이 비슷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할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아까 정성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기대치가 있는 부분은 첫째로는 결국엔 이게 항아리형 구조로 어느 순간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미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 정량적 어쨌든 수치가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고위직으로 진출한 여성의 비율도 자명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긴 있어요. 자명하게.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권에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게 되면은 이미 한 5급, 4급, 3급 정도 되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이제 이사관 정도까지는 여성들이 그렇게는 불리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지금까지는 팽배해 있어요. 그 이후에 차관급이니 장관급이니 올라가는 과정 중은 당연히 이건 정치적인 선택이어서 차관 장관은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생겨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 여성들이 그 가장 두려워하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저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어쨌든 그 단계를 상정하고 직업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성들이 공무원 취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또 무엇보다도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 여성이 거기는 뭐 나쁜 대우를 받는 직장이 아니고 경력 단절에도 상당히 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딱 호봉제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직장 각광받으면서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요. 어느 순간에는 여성들이 그런 어떤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상황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영역에서도 자기 능력에 맞는 지원들 할 것이라는 생각하게 되고 저는 지금 그래서 그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비혼 트렌드가 하나의 어떤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저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 34살인데 비혼을 선언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여성 많죠, 친구들 요즘. 중에. 네. 예. 근데 과거에는 솔직히 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결혼을 늦추겠다는 연기하겠다는 느낌의 비혼 선언도 있었는데 최근에 드는 느낌은 실제로 본인의 이상을 쫓아가지고 비혼하는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의 도전이라 될까요? 하면 시도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에 따라 해가지고 그 다음 따라오는 세대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 비혼 트렌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지금 이 문화에서 결혼 제도 하면서 내일 하는 거 거부하겠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석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합계 출산율은 더 낮아질 텐데 괜찮을까요? 뭐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사회 목표는 아니니까 네. 개인이 원하는 삶이 있으면 사실 그거는 권장해야 될 거죠. 근데 저는 쿼타제에 대해서 조금 유럽의 최근 논의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유럽 기업들이 여성들 임원을 늘려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한번 결정되면은 유럽 국가들 다 그렇게 할 건데 해 보니까 좋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패턴화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두 가지 변화가 최근에 들어온 게요.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부자들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오고요. 여성들이 들어와서 3명 정도 들어오면 바뀐대요. 2명 때까지는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3명이 들어오는 남성 임원들이 그냥 이렇게 하던 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이상해요. 이거 좀 다시 봅시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여성 쿼타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도 글로벌 탑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봤더니 돈을 버는데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문 걸어 잠그죠. 이거는 수십만의 고용을 혹은 돈을 벌 거냐 말 거냐인데 최근의 흐름으로는 여성들 임원이 어떻게든 늘려 보니까 이 결정 자체가 유연해지고 다양해지고 좋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 직군이나 이런 데에서의 쿼타제는 조금 진짜 배려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맨 위에 상층부에서의 지금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차면은 다양성 확보를 통한 좀 양질의 의사결정 하자라고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성 쿼터제에 대해서 유럽의 긍정적인 사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성들이 여성 쿼터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논의들이 사실 성대결로 번지는 경향도 최근에 보이는데 원인이 뭘까요? 저는 남자들도 힘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이 성대결로 최근에 번지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원래요 갈수록 이제 사회가 안정되면은 경쟁의 고도화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뭐 조금이라도 이제 본인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게 증폭돼 가지고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나온 대학이 완전한 양성평등 선발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항상 뽑고 보면 1,600명 뽑는데 798명 대 802명 뭐 이런 식으로 뽑아요 보면은.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사회적 이제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 네.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 학교 사립대학이라 가지고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양성평등 이런 선발을 한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어떤 제도든지 간에 우리가 평등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봐요. 과연 경제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뭐 여기 사회학 하신 사람들이 계시지만은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적 평등이 무엇이냐에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 평등이냐? 우린 그걸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실패했죠 보면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등이냐? 그건 뭐 시도해 본 적도 없지만 안 되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평등을 무엇을 정의했냐? 그러면 결국에 성평등이라는 것도 무엇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것이고 애초에 그것이 정의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공정 경쟁이다라고 이제 놓고 이제 보는 건데 저는 아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여성이 불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 안에 이게 기술적 진보가 역할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쿼타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공정 경쟁이 있어가지고 약간 더 이제 사회적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쿼타제에 저는 역으로 여성이 피해 입는 케이스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쿼타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10% 정도 250명 뽑는데 매년 딱 25명만 선발됩니다. 쿼타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쿼타를 좀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까지 여성들이 선발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선발은 여성을 훨씬 소수로 하는데 항상 졸업하는 생도들의 1, 2, 3위는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쿼터제 가지고 있는 왜곡이 엄청납니다. 보면은 여성들이 육군사관학교에서 보여주는 교육 과정에 따르면은 상당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쿼터를 가지고 원래는 10% 여성 장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성 장교 비율을 지금 5% 정도 되는데 확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쿼터를 준 건데 오히려 여성들의 군 진출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구시대적인 쿼터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군이라는 분야는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투 병과에 대해 가지고 여성이 진출할 수 있게 열어준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권한을 위해서 하나씩 싸우다 보면은 이제 금여의 구역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쿼타라는 것이 남성들과 여성 간의 소통에서 공감을 얻으려면은 남성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여성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비율에 대해 가지고 과감하게 일거에 드러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에서는 쿼터를 두고 싶어하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에서는 쿼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런 서로 간의 이익 집단 갈등 같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건 영구히 저는 제가 생각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문제로 아까 초등교사 같은 경우 지금 87% 정도가 여성 임용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남성들이 5대5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다른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쿼터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과감한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논의는 앞으로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네. 이런 쿼터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두 분은 입장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까 그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더 첨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 여성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라는 것은 뭐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저런 부작용도 있고 또 그것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그
해결을 할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이 쿼터가 여성들에게 그동안 주어지지 않았던 어떤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여성들이 충분히 도전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일 수 있는 계기, 기회는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그것을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기회의 문을 터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가족 친화형 기업 인증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2,400개 정도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공기업은 무조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성들 임원을 계속 늘리려고 해요. 그거는 법으로 시킨 게 아니고 가족 친화형 기업 인증을 유지를 하고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거든요. 그 그거는 인증 기준에 그 여성 임원의 수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참고자를 들어가서 음. 아예 없다. 그다음에 네. 너무 부장급의 현저히 여성이 없다 그러면은 탈락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강제는 안 해요. 그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아시아나도 인증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내에서 인증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네. 누가 이렇게 몇 명 뽑아라 하지 않더라도 음. 조금씩 더 뽑으면서 다양성이 합쳐져 가는 단계니까 그거는 굳이 논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하나 동의하는 거는 일정 부분은 남성들도 쿼터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시험 봤더니 남자들 다 떨어져 버리면은 근데 좀 남성도 필요하지 않냐? 그건 유럽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성 미니멈 쿼터가 몇 년에 보니까 그게 남성 미니멈 쿼터로 바뀌어서 처음에 20%였는데 아니 최소한 20%는 남성들을 하자라고 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분야에서는 할 필요 없지만 필요하다라고 서로 동의하는 데에서는 양쪽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형태로 제도는 보완되면서 진화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경찰관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경 비율을 높이겠다고 이제 이야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경들이 해외 같은 경우 굉장히 많고 실제 수사 분야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경 비율을 높이고 여경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의 장벽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요 그 경찰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뭐라고 했냐면 총을 쓰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듣는 순간 한 대 맞은 느낌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벽들이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경들이 강력 범죄를 다루면서도 결국에는 총을 꺼내 들면 된다라는 인식으로 전부 다 수사 분야 같은 데 장벽을 허물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안 업무에 있어 가지고 그런 인식이 약간 덜하다 보니까 뭐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그런 어떤 변화를 시도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옳은 변화인지는 약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그 장벽이라는 것이 현실 존재하는 이유들도 있다. 반대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꼭 총을 쓰자고 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런 어떤 변화들에 있어가지고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상에서 제가 가보면요. 남성들은 예를 들어 여경을 비하하기 바쁘고 뭐 여경은 가가지고 맨날 사무직만 보고 있냐 이렇게 비하하기 바쁘고 뭐 소방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애초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경들이나 그 경찰관 여성 경찰관들이나 아니면 여성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저는 그거를 뚫어내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 속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새로운 제안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성도 전투병과에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 그 여성 직업 군인들의 목소리가 네네. 그 당시엔 상당히 극단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레디컬하게 들렸었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당연하게 미국의 드론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 중에서 벌써 20% 가량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이제 금녀의 구역이 없게 어떻게 기술적 진보는 잘 버무려가지고 때때로 합리적인 작은 요구들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유리천장을 허무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남녀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네. 기술적 진보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촬영이나 이런 쪽 조명이나 이런 쪽에 네네. 남자분들 대부분 남성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성들은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못해. 못한다고 뭐 이런 하죠. 전제가 네. 항상 깔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들 수 있는 가벼운 카메라는 안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한 일들, 그 여성도 들 수 있고 남성도 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그 어떤 그 부분에 이제 바라보고 그런 네. 관점으로 뭔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다면 네네. 사실 이게 여성이 배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상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그런 남녀 간의 격차를 예를 들면 무력의 차이가 있고요, 힘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한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펜스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내와의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성대결 양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나도 펜스룰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 상사가 펜스룰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차별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요 미국에 재학 갔을 때요 가장 먼저 받는 이제 그 외국 학생이 오면 가장 먼저 받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교육이 뭐냐면요, 그 외국 학생들이 약간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 보통 우리 BGLT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저는 LGBT라는 분들이 전 BGLT라 먼저 배워서 그게 입에 있습니다. 네. BGLT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받고요. 네. BGLTQ까지 BGLTQ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서 교육을 받고, 네. 두 번째로는 한창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노민 노룰이라는 게 뭔지를 배워요 보면은. 근데 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요즘 노민 노룰이라는 게 새로운 것처럼 여기 나오는 걸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노민 노룰을 얘기하면요 그냥 그래 대충 들으면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쵸, 뭐. 그냥 아니라면 아닌 거다라는 네. 건데, 그걸 한국에서 이제 자꾸 이제 사례화를 해가지고 뭐 예스라고 했다 노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 솔직히 저는 말에 꼬리에 물기 위한 그런 그냥 태클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펜스룰 같은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여성과 밥을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남성이 처벌받고 이런 경우도 없고요, 오해받은 적도 저는 없다 봅니다 보면은. 뭐 아내가 아닌 여성과 기혼 남성이 밥을 먹는 경우 흔하죠 우리 주변에 봐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제 우리가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침소봉대하는 순간부터 임해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사실 뭐 남성은 항상 꽃뱀을 이야기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 그런 성폭력 사례들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이건 극단적인 대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글쎄요, 언론이 이걸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최근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는 것 보면요, 당연히 이제 보면 CCTV가 2차에 걸쳐서 공개가 됐잖아요 보면은. 첫 번째 CCTV를 보면은 남성이 그랬는지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었고, 둘째 CCTV 보니까 또 남성이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이 우세해지기도 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자꾸 깔때기로 증폭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웬만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들도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자세한 자료들을 들어보면은 다 합리적인 판단들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새몰이를 하려는 관점이 자꾸 등장하면서 위험해진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펜스룰을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아내가 아닌 여자는 아예 정말 절대 안 만나는 이건 아니겠지만, 사실 약간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겪어봤던 상사분들도 그렇고, 여성 직원하고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 직원들과 술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들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는 인사만 하고, 이런 거 많이 겪거든요.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펜스룰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 펜스룰이라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유치해요. 웃기죠. 물론 이제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네. 이제 그 들어있는 함의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겠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그 분야 자체가 서로 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또 같이 그야말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딱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이렇게만 하고 서로 뭐 예를 들어 멀찍이 앉아가지고 네.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아까 말했던 그 직능적인 부분에서의 분리들은 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펜스룰이라는 것이 갖는 그러한 그 의미들을 좀 그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낼 때 여성이고 남성이고 잘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은 각각의 개인적인 능력치의 차이인 것이지 성적 차이가 아니잖아요. 성별적인 네, 차이가 네.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펜스룰이라는 것이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성대결의 차원에서 네. 약간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있었던 백래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로 지금 이 사례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대결이라는 관점은 좀 과장됐다고 보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이렇게 소수 글쎄요 이걸 소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들이 이전의 경우와 좀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좀 더 조명하려는 경향들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부각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리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침묵했던 다수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대결적 관점으로 자꾸 가는 것은 일종의 그 뭐랄까요 볼거리라는 네. 부분을 좀 그런 쾌감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가 이제 백래시라는 것은 저는 요 근래의 어떤 상황 때문에 백래시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공고하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정말 백래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서도 자꾸 이것을 뭐 예컨대 회화역에서 여성이 집회 뭐 남성이 집회 이런 식으로 성대결적 관점으로 자꾸 몰아갈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발생시키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직장에서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네. 사실 개인이 먹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죠. 근데 그쵸. 직장이니까 신경을 쓰는 건데 이건 저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밥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남성이요 치사한 거예요. 이제는 치사 빤스고 그거는. 네. 그다음에 크게 보면은 직장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일이라서 그렇지 최근에 조사를 보면요 과장 이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회사가 어땠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가족과 같은 곳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리 이하의 직원들에 물어보면요 당신이 생각하는 회사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러면 사생활 보호. 그렇죠. 퇴근. 나 아는 척하지 네. 마. 그래서 어떤 직장 상사가 네. 너랑 밥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대리나 사원들은 예 쟤랑 밥 안 먹어도 된다.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과장 이상 나이 많은 사람이 네, 있는 거고요. 이 현상이 드러나는 걸 다른 식으로 보면은 왜 회사에서 가끔 야유회하면서 등산 가잖아요. 네. 등산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유럽에 물어보니까 등산 간다고 휴일날 불러내잖아요. 노조에서 일단 난리가 나서 불가능하고 실제로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사회에 올라갈 일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도 후지산에 가는 제조업체가 일부 있대요. 네. 근데 워낙 그 사람들은 몇십 년 가서 가는데 젊은 직원들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등산 가는 나라에서나 직장 상사가 너랑 밥 안 먹어 이런 치사 빤스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만 조금만 지나가면요 혼자 드세요 하고 직원들이 왕따 놓을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와요. 네, 사실은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일일 수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뭐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깊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펜스룰처럼 백래시가 있고 또 그거에 반해서 워마드와 같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점점 격해지는 양상인데 이 미러링이라는 뭐 너도 한번 당해봐 당해보면 알겠지 같은 역지사지의 방법이 정당한 투쟁이자 저항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한 게요. 아까 제가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범죄는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범죄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범죄는
미러링이든 뭐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선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죠. 그 외에 다른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러니까 범죄를 즐겨하는 뭐 우리 사회 보면요 비슷한 그런 모방 범죄 또는 모방 뭐랄까 미러링을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주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세상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어떤 미러링이라는 게 뭐 역지사지의 생각 정도를 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라고 할 정도 되면은 그건 규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가 침소봉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에는 뭐 솔직히 말하면 워마드와 일베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양극단의 1%라고 좀 보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비율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비율일 것이다. 그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거든요. 그 전화 여론조사하는 업체에서 ARS 업체에서요. 그 ARS 여론조사로 가끔가다 심심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라고 이제 ARS 돌리면요. 꼭 한 2% 정도는 아니라고 답을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신경 써가지고 큰일 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주류 사회는 건강하다고 믿고 가야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여자랑 밥 안 먹어 하는 사람과 혹은 너도 당해봐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사실은 미래로 가면서 해결될 문제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아니 것 같아요. 저는 극단적으로요. 전 그런 사람 주변에서 못 봤어요. 어, 언론이나 인터넷에 보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서로 무슨 뭐 남성이 여성 무슨 뭐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있고 여성이 남성 해코지 하려고 있는 사람들을 언론상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제 주변에 아직까지 당해본 일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그럼 저희가 사실은 그런 방법이 적절치가 않은데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함께 진행을 하고 싶어요. 남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그리고 남성 사회가 앞으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할까를 마무리 발언으로 세 분께 듣겠습니다. 먼저 박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결국 여성이 경제적으로 고난을 갖고 남성들에 좀 나눠주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어 먹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은어 먹으면 또 기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성들이 너 밥 안 사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이 그냥 밥 사주시고요. 좀 먹다 보면은 결국은 창고는 넘치는 곳에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성들이 창고가 없기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데 좀 지나서 그러니까 모든 여성 말고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창고가 넘쳐서 서로 좀 얻어먹고 산다. 그러면 그때 이거 다 옛날 얘기처럼 될 것 같아요. 네. 우 박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여성들이 정말 밥 이렇게 풍부하게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여성이 가지고 직면하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구조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증폭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져질 문제이지 지금 한 번에 이런 어떤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단지 이러한 그 흐름이 실제로 저는 페미니즘은 인간주의에 당연히 토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어떤 이즘이든지 다 인간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이즘은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면받고 도태될 것이라고 봐요. 페미니즘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의 좀 돌출적인 혹은 좀 과격한 그런 노선들이 나올 수는 있으나 결국 인간을 향한다라는 것은 결국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와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성격 그러나 그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준석 위원님께 듣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그 미국에서 제가 매사추세츠주에 있었는데 매사추세츠주에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근데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저는
그거 판결 난 걸 보고 아 내일쯤이면은 난장판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미국 사회는 의외로 조용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결국에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의 그때까지 쌓아온 노력들의 마지막 점을 찍는 활용점정의 결과물이 그 동성결혼 합법화였던 것이지 저는 그것이 어떤 파격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리천장을 깬다고 하지만은 유리천장을 깬다는 것이 강화유리는 주먹으로 팍 친다고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손만 아프지. 근데 결국에는 강화유리라는 것도 그 온도 변화를 겪고하면서 응력이라는 게 축적되다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툭 깨지기도 해요 저는 보면은. 근데 지금 여성 운동이라는 것도 그런 과정 중에 와 있다. 그 중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저는 쿼터제도 그 하나의 과정이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양성평등 목표제도 그런 거, 채용 목표제도 그런 것이고, 그 제도적인 어떤 도전들이 있어서 정량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성적인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량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너무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 레디컬 페미니즘적인 측면이 한국에서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진보를 봤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 필요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만능통치약은 아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관점 하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관점에서 이제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의 목표를 이뤄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경제적 평등을 이루라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노력이 없이 자꾸 경제적으로 평등해지는 세상을 원하면은 정책적 목표가 흔들려요. 우리가 개개인별로, 이게 사회 전체로 합의되기는 어려운데 개개인별로 각자가 꿈꾸는 그런 작은 성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관점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저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 봅니다. 예. 네. 오늘 토론에서 사실은 성평등 문제를 다뤘는데 이는 뭐 어떤 분야, 어떤 입장, 어떤 연령대에 있으시든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뜻깊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역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